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우리가 이제는 그 반대편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가을이 번역한 책.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목부터가 조금 굉장히 몰입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 돌봄에 대한 영상을 올려서.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 내내 느낌이 이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조력 사망이 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조력 사망이 이제 요즘에 조금씩 더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어떤 개념인 것 같은데, 주로는 이제 안락사라고 부르죠. 근데 안락사 안에 그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해서 그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 것, 산소호흡기도 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치료적인 요법들을 중단하는 것, 그게 연명치료 중단인데 그게 소극적 안락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인 적극적 안락사는 이제 너무나 고통이 심할 때, 예를 들면 말기 환자라든지 그럴 때 그 환자가 이제 그 고통을 너무 극심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의료진이나 어떤 다른 제3자가 그 사람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조력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력 사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 이 책이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조력 사망이 뭐 옳다, 뭐 그르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작가가 계속 좀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철학적인 고민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내가 좀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게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쓰신 분이 정말로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책에서. 정말 그래서 뭐 쉽게 판단하려 들지 않고 맞아요. 당신 스스로도 수없이 고민하면서 항상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렇게 하면서 환자들을 대하고 그런 것들이 묻어나서 맞아요. 이거 그리고 저는 특히 좀 그 작가와 아버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버지가 좀 평생 불안정하셨잖아요. 계속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시도도 하고 또 작가가 몇 번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내 딸 입장에서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딸이 끝까지 아버지를 놓지 않고 사랑으로 지켰던 이유가 이 아버지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니까 충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이었잖아요. 네,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이제 딸로서 그거를 뭐 자살 같은 삶을 버리는 행위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좀 아버지답게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그 끝에 조력 사망을 알게 됐고 그 아버지의 조상을 직접 돕는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고 드라마틱하고 좀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글자를 읽어서는 사실 진짜 맞아요. 그 반의 반도 느끼지 못하는 무게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이제 아버지가 한번 자살 시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책의 중요한 어떤 흐름 중에 하나가 자살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사무치게 동감이 됐어요. 그 떠나는 사람도 너무 외롭고 너무 모질어야 하고 또 남겨진 사람도 제 끝끝내 평생 지고 가야 할 상처가 남는 거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돌봄 요새 죽음과 돌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원동력이 뭘까 생각했을 때 이게 아이가 일정 부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에게 좀 좋은 죽음과 돌봄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좋은 모습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살처럼 삶을 버리는 행위로 마무리하지 않고 좋진 않지만 준비된 거죠. 그런 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내용들이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경험한 죽음이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떠난 2번의 경험이 있어요. 1년의 간격이었는데 하나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죽음이고 하나는 저희 친할머니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저희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리고 1년 후에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노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할머니의 임종을 지킬 때 너무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마지막 한 번의 숨까지 열심히 그 마지막 숨까지 내쉬고 막 몸에 남은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보내고 돌아가신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과 너무나 상반되는, 제가 제 친구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떠올리는 게 동백꽃이거든요. 동백꽃이 사람들이 되게 특이하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다른 꽃들은 다 시들시들하게 시들어서 막 보기 싫은 흉한 모습으로 떨어져 내리는데 동백꽃은 그 활짝 핀 그 모습 그대로 떨어져 내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그 최선을 다해서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이별을 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와도 이별을 하고 준비된 죽음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이 저희가 이걸 번역하는 내내 이제 약간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걸 생각한다면 참 쉽지 않은 문제. 맞아요. 네. 그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실 존속 사망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제 작가님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의사 조력 사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주로 신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하며 조력 사망을 지지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나은 경험상으로 볼 때, 그리고 딱 천주교가 가장 많았다고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또 천주교시냐요. 그래서 어떠셨는지. 맞아요. 그래서 책을 번역하면서 필연적으로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가, 아니면 나의 가족에게도 권하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쉽지 않은 문제였고, 여기에서 이제 천주교가 가장 극심한 반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 제 결론은 사실 그거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가장 여기 책에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저작에.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아직 더 나한테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주어진 그대로 고통대로 살아야 할 사람인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각자마다 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이게 약간 단편 영화 보듯이 이 의사의 경험들을 또 너무도 실감나게 잘 엮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묻어나는 것 같아요. 같은 상황이어도 이 사람은 삶의 의지가 이 사람은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와닿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 말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기 또 작가님도 써주셨더라고요. 이 약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약을 처방 받았지만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왜냐면 나는 이것만 먹으면 끝나니까 더 마지막까지 삶을 사고자, 이렇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자발적 조력 사망이라는 선택지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절반 이상의 경우 환자가 느끼는 중압감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아까 말씀 주신 연명 의료 중단, 이 제도가 이제 저희 2012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저는 그거에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목적이고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은 같은 건데, 어떻게 하는 인간적으로 인간답게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이 조력 사망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까라고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깊은 고민으로 저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제도화, 법제화가 우리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국민에게 가지고 오는 의미, 상징성, 효과가 뭘까? 이런 고민으로 가는데,
그게 법제화가 되었지 않아서 정말로 너무너무 괴로움 속에서 진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스위스까지 가야 하거나 혹은 너무 비참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지는 사람들, 그런 일종의 약자, 소외된 사람들을 결국은 제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저는 법제화라고 생각해서, 그렇다면 저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동시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의 시각은 그게 법제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는 순간, 여기도 그 저자분이 언급하시는데 모든 국민에게 그게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고 있었고 그럴 생각이 없었던 사람한테까지 그게 알게 되고 나한테 선택권이라는 것이 되는 게 과연 옳은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낙태 법안도 저는 비슷한 논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물론 가장 첫 번째 대전제는 생명은 소중하고 우리가 보통 역시도 감수하면서까지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는 너무나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저는 해요. 맞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이 이제 환자가 의사, 그 주력 의료진에게 나의 죽음을 이제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면 결정을 하는 건데, 결국에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논술 시험도 이거 사람이 채점하면 주관적인 단점이 개입돼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좀 제 느낌엔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을 많이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되게 민감한 문제겠다, 우리나라 문화에는 아직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사실 이제 저희 아이의 큰아버지가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재채기 나누니까 축하해 주시면서 또 되게 우려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그런 종교적인 시각에서 그런 게 궁금해서 이제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를 다룬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종교가 어떻게 이 죽음을 바라보는가, 고통을 바라보는가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또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그것조차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왜냐하면 죽음은 이제 모든 세대와 모든 공간적, 시간적인 그런 배경을 막론하고 죽음은 중요한 주제였지만, 이제는 더 이제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너무너무 죽음을 지연시키는 게 일반적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로 좋은 게 뭔지, 강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알게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주력 상황을 옹호하는 이런 댓글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이제 돌봄과 죽음의 현실적인 모습이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치기 때문에, 진짜 네, 상대적으로 주력 상황이 너무 멋있고 편안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 이제 반대급부로 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죽음과 돌봄에 대한 좀 분위기를 잘 자리 잡으면, 또 중독 사망도 사실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제 이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 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제 목소리를 내신 것 중에 하나가 포인트가 이제 공동체가 너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이 비용적인 문제로 환산되고, 맞아요. 그래서 요양비가 얼마가 나가느냐,
그 비용이라는 거는 정말로 진정한 금전적인 비용도 있겠고 시간적인 비용도 있겠고 그런 것들로 따지게 되었고 약자가 있을 때 내가 온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의 고통을 가덜어 줄 수는 없지만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어 동감하면서 보듬어주고 이런 문화가 너무 사라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요양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그 고통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아픈 사람도 그리고 돌보는 사람도 그걸 그냥 분리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문화를 다시 한번 지켜보고 또 그걸 제고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도 언급되지만 그런 완화 의료, 호스피스 거기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지원과 또 이제 이렇게 보편화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전 정말로 그 조력 사망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너무 그 완화 의료가 제도화되지 못했는데 너무너무 열악한데 여기서 시기상조로 조력 사망을 얘기하면 이것 없이 그냥 아프면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그건 충분히 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왜 저 옛날에 제약회사에서도 일하고 또 그런 쪽으로 홍보 일도 하고 그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약회사와 관련자들이 뭐 희귀의약품 보험 그 다음에 뭐 혁신 항암제 보험 이런 걸로 엄청 로비를 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왜냐면 암 환자가 너무 많고 고령화에 따라서 그런 만성 질환자도 너무 많고 또 그런 뭐 희귀 질환자들도 너무 많은데 이 사람도 살려야 하지 않냐 하면서 그 우리가 헬스케어에 쓰는 예산의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그쪽에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음이라는 걸 준비하는데 정성스럽게 그 돈을 쓰고 있는지 완화 의료도 더 시설들을 확충하고 또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상담할 수 있는 상담가 아니면 뭐 서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토론회 장 이런 거에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제고하고 덮어내야 하지 않나? 한 사람. 저도 요새 좀 죽음과 돌봄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정보를 너무 몰라요. 모르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대한테 이런 부족함이나 안타까움이 전달이 안 되니까 계속 단절되고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회를 정원해서 그런 얘기를 좀 순수하게 나누고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죽음의 문화를 정착하고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가 이제 공감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 영화 보듯이 술술 읽혀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벌써 이제 2번째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가을과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뭐 조력 사망이라던가 완화 치료라던가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많이 나눠야 발전을 하고 우리가 결국 다 감당하고 경험해야 될 건데 얘기를 많이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또 다음 시간에 또 와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눠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신 가을 박민경 번역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시간 조엘의 정원입니다.